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역사입니다. 왕 부원장은 거대한 스크린에 중국 SNS 웨이보의 게시물들을 띄웠습니다. 한국은 도둑의 나라, 중국 문화를 훔쳐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뻔뻔한 민족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들이 나타났습니다. 김치도, 한복도, 한글도 모두 우리의 것입니다. 심지어 벼농사 기술, 콩 재배법, 발효 식품의 제조 방법까지 모두 중국에서 시작되어 한반도로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은 스위스 제네바 UNFAO 국제회의장. 중국인 대표단 왕 박사가 격앙된 얼굴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장 안의 각국 대표단의 표정은 차갑기만 합니다. 이 상황은 대체 어떤 상황인 걸까요? 지금부터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이미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농무부 산하농업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자 국제작물유전자원 분과 대표 마이클 도세입니다. 제 할아버지는 1929년 미국 농무성이 파견한 동양 식물탐원 원정대의 대장이었던 도세 모스입니다. 그래서인지 동아시아의 농경 문명과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연구는 제 평생의 과제이자 사명이 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0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오 국제회의장. 이날의 주제는 동아시아 농경 문명의 기원과 전파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학술 세미나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농업과학원 왕 부원장의 발표가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변해갔습니다. 왕 부원장은 시진핑 주석이 2017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했던 발언을 인용하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였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모든 농경 문명이 중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중국 측은 한반도가 중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농경 문명 역시 중국에서 전파된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한복, 김치, 된장, 간장까지 모두 중국 문화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SNS 웨이보에서는 한국을 도둑의 나라라고 비하하며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훔쳐갔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공공연히 퍼져 있다고 했습니다. 회의장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일본, 베트남 등 주변국 대표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문화 패권주의가 자국에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의 김 박사가 차분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 할아버지가 작성한 1929년 동양 식물탐원 원정대의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95년 전 제 할아버지가 기록한 과학적 증거들이 이 자리에서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김 박사가 제시한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충북 청주 소로리에서 발견된 벽시 화석은 기원전 13,000년의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재배 벼 화석이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주장보다 약 4,000년이나 앞선 것이었습니다. 중국 측의 왕 부원장은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김 박사는 이어서 제 할아버지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동아시아에서 발견된 야생콩의 파시가 한반도에서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95년 전 제 할아버지는 일본, 중국, 한국을 거치며 2년간 총 4,451점의 야생콩을 수집했습니다. 그중 3,379점이 한반도에서 발견되었고 일본과 만주에서는 각각 579점과 513점만이 채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제 세미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적 증거 앞에서 중국의 문화 패권주의적 주장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며 할아버지의 연구가 95년이 지난 지금 마침내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중국 농업과학원 왕 부원장의 발표는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점점 더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PPT 화면에는 중화문명권의 농경문화 전파라는 제목 아래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심원이 그려져 있었고 한반도는 그저 변방 문화의 수용자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중국 측이 제시한 소위 역사적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반도가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고대 문헌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제시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2017년 시진핑 주석의 발언까지 인용하며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는 주장을 공식 석상에서 되풀이했습니다. 이런 중국의 주장에 대해 미국의 경제매체 쿼츠는
이미 명백히 부정확하며 공산당 주도의 국가주의적 역사 프로젝트에서 나온 왜곡된 주장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국제학술회의장에서 이런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중국의 문화공정 시도였습니다. 왕 부원장은 한국의 전통 문화유산들이 사실은 모두 중국에서 전파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치, 한복, 한글, 심지어는 세종대왕까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농경문화와 관련해서는 더욱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벼농사 기술, 콩 재배법, 발효식품의 제조 방법까지 모두 중국에서 시작되어 한반도로 전파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SNS 웨이보에서 한국을 도둑의 나라라고 비하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회의장의 각국 대표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일본, 베트남, 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표들은 자국의 문화유산도 언제든 중국의 문화공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농촌진흥청의 김 박사는 놀라운 침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중국 측의 주장이 끝날 때까지 차분히 기다렸다가 과학적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는 중국의 문화 공정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13억 인구를 가진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주변국의 문화를 자국의 것으로 편입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 갈등을 넘어 역사 왜곡과 문화 패권주의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김 박사는 이어서 하지만 중국이 절대로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라는 말로 청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바로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된 농경문화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순간 회의장의 공기가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학자로서 저는 감정이나 정치적 논리가 아닌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토론이 시작되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할아버지의 연구 결과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제시하려는 증거들은 중국의 문화 공정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명백히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95년 전 제 할아버지가 기록한 연구 결과와 최근의 고고학적 발견들이 만나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제시한 첫 번째 증거는 충북 청주 소로리에서 발견된 접시 화석이었습니다. 발굴 당시 전 세계 고고학계가 주목했던 이 발견은 인류 농경 문명의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든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회의장 스크린에는 소로리 벽시의 전자현미경 사진이 띄워졌습니다. 기원전 13,000년 전의 것으로 확인된 이 벽시는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재배 벼 화석이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양쯔강 유역에서 발견된 벼 화석보다 약 4,000년이나 앞선 것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이어서 2004년 이전까지 현대 고고학계가 중국을 벼농사의 기원지로 인정했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소로리 벽시의 발견으로 인해 교과서가 수정되었고 벼농사의 기원지가 한반도이며 최초 발견 연대가 기원전 13,000년이라는 새로운 사실이 공식 기록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순간 중국 측 왕 부원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반박하려 했지만 김 박사는 이미 다음 증거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한 소로리 벽시의 유전자 구조와 현대벼의 유전자를 비교한 연구 결과였습니다. 이 분석 결과는 소로리 벽시가 단순한 야생벼가 아닌 인류가 의도적으로 재배한 작물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한반도에서 이미 13,000년 전에 계획적인 농경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발견이 인류 문명사에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계 2대 주식 중 하나인 쌀의 재배가 한반도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동아시아 문명의 발달 과정을 새롭게 해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그는 고대 한반도의 농경 문화가 어떻게 주변국으로 전파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고고학적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벼농사 기술이 점차 남쪽으로 전파되어 중국 양쯔강 유역에 도달했고 이후 동남아시아로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각국의 대표들은 이제 한국 대표의 설명에 집중하고 있었고 중국 측의 왕 부원장은 계속해서 메모를 하며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 박사는 마지막으로 현대 한국의 벼농사 기술과
그 문화적 전통을 보여주는 영상을 상영했습니다. 1000년이 넘게 이어져 온 농경 문화의 흔적들, 그리고 그것이 현대적으로 계승된 모습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 제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생전에 진정한 문명의 증거는 땅 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과학적 증거들이 하나둘 제시될수록 그 말씀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회의장의 모든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동아시아 농경 문명의 시작이 한반도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은 문화 패권주의나 정치적 주장이 아닌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엄연한 사실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김 박사의 두 번째 증거, 콩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할아버지의 연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제시한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제 할아버지 도세 모스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1929년 미국 농무성이 파견한 동양 식물탐원 원정대의 보고서를 들어보이며 김 박사는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1929년 미국 농무성은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농업 유전자원을 수집할 원정대를 조직했습니다. 그중 동양 식물탐원 원정대는 2년간의 조사 끝에 총 4,451점의 야생 콩을 수집했는데, 놀랍게도 그중 3,379점, 즉 80가 한반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회의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김 박사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일본과 만주에서 각각 579점과 513점의 야생콩이 채집된 것과 비교하면 한반도에서 발견된 야생콩의 수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중국의 고대 문헌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이 발견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관자와 사기의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제나라 환궁이 만주 지방에서 콩을 가져와 중국에 보급했다는 기록, 그리고 제나라가 고죽국 지역에서 콩을 얻어 돌아왔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이어서 한반도의 독특한 콩 문화가 소개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콩을 재배하여 그 사이에 콩나물을 식용으로 기르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 콩을 발효시켜 된장, 간장, 청국장 등 다양한 발효식품을 만들어온 전통이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1930년대까지 한국이 전 세계 최대의 콩 생산국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이 한반도의 콩 생산량 30%를 강제로 수탈했다는 기록도 제시되었습니다. 두만강이라는 이름조차 콩을 실어 나르던 강이라는 의미에서 유래했다는 설명에 각국 대표들은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고고학적 발굴물이었습니다. 북한 해령의 고조선 유적지에서 발견된 기원전 1300년경의 청동기 유물과 함께 출토된 콩과 팥, 기장의 존재는 한반도에서의 오래된 콩 재배 역사를 입증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반도에서 콩이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가졌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산이 많은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상 대규모 목축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콩은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 박사는 현대 한국인의 높은 기대 수명과 콩문화의 관련성을 제시했습니다. 2017년 의학저널 랜시스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대 수명을 보이는 것은 전통적인 콩 발효식품 문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회의장의 모든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콩의 진정한 고향이 한반도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95년 전 제 할아버지의 연구로 이미 증명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중국의 문화 공정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가 명백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박사의 발표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저는 제 할아버지의 연구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95년 전 할아버지께서 수집하신 표본들이 현대 과학기술로 재분석된 결과를 공개할 때였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제 할아버지 도세 모스가 1929년 수집한 야생콩 표본들은 현재 미국 농무부 연구소에서 보관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이 표본들에 대한 DNA 분석을 실시했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야생콩의 유전자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현대 과학기술로 분석한 결과 한반도에서 발견된 야생콩들은 현존하는 모든 재배 콩의 조상격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전적 다양성도 다른 지역의 야생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연대 측정 결과였습니다. 한반도의 야생콩 재배의 역사는 최소 기원전 4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이는 중국의 가장 오래된 콩 재배 기록보다 약 1000년이나 앞선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국제작물연구소의 최신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전 세계의 재배 콩 품종들을 유전자 분석한 결과 모든 품종이 한반도의 야생 콩으로부터 파생되었다는 증거가 발견된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콩의 재배 기술입니다. 한반도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콩나물 재배 문화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오랜 시간 콩을 재배해온 문명만이 발전시킬 수 있는 고도의 농경 기술입니다. 회의장의 각국 대표들은 이제 완전히 이해한 듯했습니다. 중국 측의 왕 부원장조차 더 이상의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과학적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반도의 콩 발효 문화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었습니다. 된장, 간장, 청국장 등의 발효식품에서 발견되는 미생물의 다양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수천 년에 걸친 발효 문화의 발전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현대 의학 연구 결과도 제시되었습니다. 2017년 의학 저널 랜시스의 연구에서 한국인의 높은 기대 수명이 전통적인 콩 발효식품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과학적 증거들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한반도가 콩의 원산지이며 이를 바탕으로 가장 발전된 콩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는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조선에서 모은 데이터와 사진만으로도 훌륭한 책을 쓸 수 있을 정도라고 쓰신 탐사일지의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이제 과학은 명확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콩의 원산지는 한반도이며 이는 현대 과학기술로 재확인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문화 패권주의나 정치적 주장이 아닌 순수한 과학적 증거가 역사의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을 둘러보며 저는 할아버지의 연구가 95년 만에 마침내 그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발견을 넘어 동아시아 문명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2024년 1월 10일의 UN FAO 세미나는 동아시아 농경 문명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각국 대표들은 한국 대표단을 둘러싸고 추가적인 자료들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일본과 베트남 대표들은 자국의 콩 문화가 한반도에서 전파되었다는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측 왕 부원장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문화 패권주의의 허상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듯했습니다. 과학적 증거 앞에서는 어떠한 정치적 주장도 왜곡된 역사 해석도 설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UN, FAO 이날의 세미나 결과를 공식 보고서로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한반도는 벼농사의 최초 발상지이며 콩의 원산지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농경 문명이 동아시아 전역으로 전파되어 지역의 식문화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회의장을 나서며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진정한 문명의 증거는 땅속에 있다는 문장이 새삼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95년 전 할아버지께서 한반도에서 발견하신 그 증거들이 마침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문화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자연스럽게 전파되며 발전한다는 것을, 그것을 누군가의 것이라고 독점하려 들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하려는 시도는 결국 과학적 진실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대표단의 마지막 발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과거의 진실을 바로잡는 것은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2025년 현재 이 세미나의 영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교과서가 수정되고 있으며 한반도 농경 문명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동아시아의 식물 유전자원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할아버지의 연구는 이제 세계 곳곳의 연구소에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9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요? 오늘도 전 세계의 식탁에 오르는 콩과 쌀, 그것은 단순한 농작물이 아닌 인류 문명의 발전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시작점이 한반도였다는 사실은 이제 과학적 진실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2024년 UN FAO 세미나의 기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13억 인구를 앞세워 주변국의 문화를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하는 중국의 문화 공정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역사적 사실은
결국 과학적 증거를 통해 밝혀진다는 것을 보여준 소중한 기록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한반도가 동아시아 농경 문명의 중요한 발상지였다는 점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주 소로리 벽시부터 한반도 야생콩의 유전자 분석 결과까지 과학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찬란한 문명의 역사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